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실종 신고된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DVD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을 앞둔 40대 여성이 잘못 배송된 김치를 일부만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여성은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2,000장이 넘는 불법 촬영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네. 소장님도 오셨고요. 승 의원님도 또 오셨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9,200여 명,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 20만. 이거 정말 미국, 유럽에서만 봤던 숫자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더욱이 오늘 학교들 일제히 개학까지 해서 이 확산세 과연 얼마나 더 앞으로 맹위를 떨칠지 걱정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 때문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 다 깨서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하신 김혜민님, 박 변호사님. 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친구들과 같이 카페에서 유튜브로 사건 반장 어때요? 싫으면 말고요. 네. 싫어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 있어요 하신 이한철님. 사반으로 대동단결 김시권, 김정희 여사님 이름 불러주세요 하신 오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대선이 코앞이어도 정치 얘기 1도 않는 유일무이 시사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시속 252km 광란 질주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경남 창원시 한 국도입니다. 지금 차량 2대가 쉥하고 갔죠. 곧이어 다른 2대가 또 쉥하고 달립니다. 자, 이 주변 차량들 아랑곳 않고 분노의 질주 계속했는데 심지어 보시다시피 터널 안에서까지 세상에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최고 252km까지 저렇게 달린 겁니다. 자, 지난 2월 10일 창원시 한 국도에서 벌어진 건데 자, 분노의 질주는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만 저러다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지금 국도에서 최고 시속 252km, 저기 제한 속도 자체가 아예 시속 80km였고요. 결국 잡혔습니다.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고까지 났는데요. 차량 4대 중 1대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가 잔해물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뒤따라오던 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승용차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통행량이 적고 새로 생긴 도로에서 사전에 대열 운행을 모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다른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이 사건은 자기들도 다치고 죽거나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이렇게 줄지어서 운전하는 걸 공동 위험 운행이라 합니다. 이것도 처벌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하거나 계속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 난폭 운전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2가지 범죄가 되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고 지금 결국 한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적 처분도 받고 아마 앞으로 운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또 경찰은 CCTV 같은 거 저런 데 많이 좀 설치하겠다. CCTV 있으면 가속 운전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없는 거 알고 가속 측정기 없는 거 알고 하는 거니까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자, 장용준 구치소 독방 논란입니다.
자, 소장님,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얼마 전 3년 구형받은 래퍼 장영준 씨. 네. 독방에 있다. 이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에 이제 구속된 장용준이 코로나 격리를 2주를 끝내고 나서도 계속 5달째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용준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왜냐하면 도리어 장용준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홈거실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혼자서 쓰는 거는 24시간 CCTV 감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독거 수용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서울구치소에서도 특별히 봐줄 일이 없다. 이거는 천차만별 이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승 의원님, 네. 혼자 있는 건 특혜다. 아니다. 지금 엇갈립니다. 승 의원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용자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고 또 특정 어떤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뭐 홍보 수용이 아니라 독거 수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듯한데 이 재판이 확정되면 뭐 실형이 나온다면 앞서 있는 집행유예도 분명히 살아나고 그러다면 이제 구치소가 아니라 수용소로 바뀔 때 그때도 과연 독거를 할 건지 홍거를 할 건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서 그때 과연 이게 특혜인지 특혜 아닌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저 멀리 불빛만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차량이 지하철도로 갑니다. 여기선 쭉 잘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기 뭐 있습니다. 저기 귀신 아니에요? 귀신. 빵. 아이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풍선. 뭐 교통 조심하세요. 이 풍선. 예? 아이고 공사 중이라는 이 입간판 이거였군요. 풍선 이거. 아이고 세상에. 박 변호사님. 뭐 큰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그걸 예. 떠나가지고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아유. 지금 1차로로 가고 있죠. 2차로로 가고 있다가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불빛만 보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저 앞에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정지 신호라든지 그 표지를 해야 됩니다. 그 꽃갈 그거요. 그렇죠. 꽃가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있든 간에 해야 되는데 저 없으면 저거 뭐 보입니까? 저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것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얘기로는 이 블랙박스 차량도 저 구간 자체가 시속 50km 구간인데 시속 구간도 다 지켰어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 부분은 뭐 책임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위험했던 거는 저 뒤에 사람이 지금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자칫 잘못해서 그냥 치고 가면 뒤에는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어서 분명히 저 앞쪽에는 훨씬 더 밝은 데시벨이 높은 걸로 주의 경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 풍선 하나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유기견 구조 그 후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택시와 충돌 후에 범퍼에 끼었던 저 강아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119를 불렀었고 그때 택시 파손은 됐고 동물 구조를 좀 우선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기사님 그 이후로 영업 때문에 차도 못 고치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8년째 강아지를 기르는 애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강아지는 구조 당시에 목줄이 있어서 소방서에서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반장팀이 좀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 보도를 보고 저 파손된 범퍼를 교체해주고 싶은데 연결을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기사님, 저희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뭐 당연한 것을 했는데 저로서는 본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차 수리해주겠다고 전화 오고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아직 사회가 명가롭지 않았구나 싶은 감동이에요. 순하긴 엄청 순하던데 제가 바로 그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누가 좀 데려가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주인 못 찾으면 이왕이면 주인 찾아한테 돌려주면 좋고. 자, 현대차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 반장의 힘.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그 댕댕이가 약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목줄이 있었다는 거 보면 주인이 있는 거죠. 이 방송 보시면 그 주인분 빨리 저희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기 전에 서울 아차산역 쪽 사시는 조경옥님, 경기도 평택 사시는 육순열 육성학님, 리모컨 진짜 톤터치 그대로 멈춰라.
번호 또 받았다. 이 카드 몰라? 코나카드. 10,000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행운 번호 4개를 주고 매주 1등을 추첨해서 5천만 원의 캐시 당첨금을 준대. 지금 코나카드 앱 다운받고 카드 신청하세요. 휴테크에게 휴식이란 일상의 틈을 만들어 삶의 영감을 더하는 시간. 휴테크에 왔습니다. 휴식공학 휴테크. 실종 신고된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DVD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사건이에요, 백 기자. 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또 경찰차들도 오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종 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10대 소녀를 이 건물에 있는 한 DVD방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자, 실종됐던 미성년자가 뜬금없이 DVD방에서 발견됐다. 이상하시죠? 경찰 출동 당시 목격한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형사분이 저한테 왔었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 아냐고 여기 왔었냐고 하니까 못 봤다고 했었거든요. 지체장애인인데 실종 신고됐었다. 여기 DVD방은 뭐 하는 데인지 아냐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더니만 한참 있다 나오더니만 남성분 2분하고 여성분 1분이 나오더라고요. 차에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가는 모습 보고 뭔일 났나 이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자, 미성년자 그리고 지체 장애인. 도대체 이 DVD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화만 하는 알바다.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알바를 하겠다라고 집을 나갔는데요. DVD 방에 지금 있었잖아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25,000원 시급을 받고 대화 정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바라고 생각하고 그 광고를 보고 그 DVD 방에 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손님들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 주인하고 이 피해자하고 분리심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을 좀 확인했고 또 현장에 있는 손님 중에 한 2명을 성관계 상대로 지목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소장님, DVD방 주인은 뭐라고 했답니까? 네, DVD방 주인은 뭐 잡아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고 성매매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DVD방 주인하고 손님들을 이미 동행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손님들 역시 성매매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승 의원님, 시쳇말로 진짜 어디서 약을 팝니까, 진짜? 제 말이요. 아니 미성년자인지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좀 종합해서 저도 어제 이제 이 사건 단독 보고 난 다음에 사건을 계속 좀 추적해 보니까 충분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더 문제는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업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성을 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알선한 이 업주에게 정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법정형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인, DVD방 주인 그리고 손님들 경찰이 중요한 물건을 확보했어요. 네, 지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들의 체액이 묻은 물건들을 확보했습니다.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또 이전에도 이 DVD방을 이용했던 다른 손님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걸 검토 중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진짜 미성년자 보호, 특히나 이 장애 아이 보호해주진 못할 망정. 세상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2가지 범죄가 될 겁니다. 판단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장애가 또 있기도 한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시켰던 부분 아마 이 체액 같은 거 DNA 검사를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장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어떤 여죄 같은 거, 다른 범죄들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좀 더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그 경찰이 출동했던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보도를 했던 게 우리 백민경 기자에 앞서서 이따 갔던 이 송우영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이 CCTV 영상을 송우영 기자에게 제공해 준 분이 사건 반장 가족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DVD방 인근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던 처음에 송 기자가 CCTV를 구하려고 저 가게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게 귀찮으니까 가라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송 기자 얼굴을 좀 보시더니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나 사건 반장 맨날 보는데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소식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해외로 출국을 앞둔 40대 여성이 잘못 배송된 김치를 일부만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여성은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디베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마구마구 좀 의견을 올려주세요. 사전에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출연자들끼리도 좀 의견이 갈렸거든요. 자, 백 기자가 일단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7월 1일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사는 40대 여성이 한 택배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요. 자기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요.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안에는 김치 600g과 마스크팩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는 이름은 쓰여 있었는데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다가 일단 택배를 열고 그릇에 김치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그러니까 딱 왔는데 김치가 왔어요. 근데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구였던 겁니까? 사실은 진짜 주인은 원래 지금 40대가 지금 받은 사람이고 진짜 주인은 이 집에 예전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입니다. 아하. 주소를 좀 착각해서 어머니가 보냈던 거예요. 옛날 주소로 보냈던 우리 딸 거예요. 먹으라고 김치 보냈는데. 그렇죠. 보냈는데 문제는 택배 기사도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거기 아닙니다 했는데 그래도 택배 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A 씨 집으로 아이스박스로 이제 배달했는데 주소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그 집에 가면 제가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택배 주인이 얘기를 했고요. 아하. 그렇다면 글로 갔다 오겠다. 배송 완료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택배 기사는 오전 11시 55분쯤에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고요.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배송을 했는 거고 이 또 실제 주인은 찾으러 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집주인 그 20대 여성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김치를 찾으러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갔어요. 그래서 띵동 띵동 눌러서 택배 받은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택배 받은 거 있어요. 이거 김치인데 지금 너무 온도도 높고 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릇에다 좀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김치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랑 통화를 한 거죠. 그 김치를 보내준 엄마랑.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김치 그만큼 아니고 좀 더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마스크팩도 6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뭔가를 덜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 새로 이사 오신 분이 마스크팩은 돌려줬는데 나머지 김치를 안 준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지금 황당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치 600g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갈 수는 있는데 결국 택배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왜 내 김치 안 돌려줘? 일부만 돌려줬잖아. 나머지도 돌려줘. 이거 안 돌려주는 거 분명히 형법상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택배를 받은 그 택배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분명히 자기한테 온 그 택배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열었느냐? 열고 왜 이 김치를 소분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그 택배를 받은 40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 그 김치까지도 지금 그게 다른 사람의 남의 그릇에 담겨 있어서 지금 돌려주지 못하는 거다. 나 그거 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사건 그 경찰의 고소를 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끼리. 자, 택배를 꺼내서, 그러니까 김치를 꺼내서 그걸 잘게 또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사람이 잘못이다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잘못입니다.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 좀 그래요.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예. 그러면 두 분은 그 집주인, 이전 집주인, 따님, 그분이 잘못이다.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잘못은 아니고. 잘못은 아무 생각이 아니죠. 없으신가요, 잘못은 지금? 아닌데 예. 이 말씀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법 앞에는 이게 눈물이 없어요. 막 좀 잘해주려 그러면 그게 남한테 피해가 가는 즉시 자신이 책임을 다 져야 될 상황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 앞에 있을 때는 법이 문제된다면 저는 가감, 가차 없이 가져갔어요. 내 것 아닌데 뭐 알아갈 겁니까? 썩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게 우리 법이 예상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좀 40대 이분 좋은 의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더운 날 예. 상할까 봐 이렇게 해준 건데. 이해는 하는데 우리 법은 그런 거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줘 뿌리지 이런 생각이 자, 드네요. 백 기자. 네, 뭐 저는 변호사는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날 제가 그래서 날씨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강남 관측소 기준으로 당시에 11시 50분의 기온이 이제 29.4도. 굉장히 더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7시간 후에 발견을 했으니까 이 김치라는 건 일단 밖에 써 있으니까요. 또 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승 의원님도 뭐 마저 말씀하시죠, 뭐. 내 거 아니면 건들지 말자. 이게 인생의 지론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해도 내 거 아니잖아. 보기보다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참 내거 인정이 아니잖아. 메마른 분이신 것 아니요, 같아요. 이게 또 왔는데 내 거 아니면 손 안 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뭐 여하튼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됐건 그냥 제 거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쁜 척 하신 건가요? 아니요, 멋있는 척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네, 검찰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택배 내용물을 이제 본인이 가지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3가지 근거를 댔는데요. 일단 잘못 온 거를 알면서도 포장을 뜯었고 또 택배 기사 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집을 찾아온 주인에게 내용물을 일부만 줬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잘못 배송된 김치 600g이면 진짜 한 요만한 겁니다. 이거를 나눠가지고 소분해서 보관을 해뒀다가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까지 서게 된 이 40대 여성의 사연. 대체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점점점.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죠? 재판부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점유를 이탈할 물건을 가져간 거랑 그래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택배를 이렇게 열어서 포장지를 해체해서 가져간 거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심이 들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택배 주인이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는 연락하기가 어려웠고요. 택배 기사가 아마 배송 관련 연락처를 안 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고 또 뭐 좀 계속 얘기했던 다음 날 해외 여행, 뭐 해외 비행기 편 예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따져보면 이 피고인 주장이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이탈 횡령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의 선의를 재판부는 좀 평가를 그렇죠. 해준 거군요. 근데 이제 검찰 기소가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 의심은 들지만 개연성이 없지 않다라고 해서 무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소장님은 오늘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왜 할 그러게. 말씀도 없으세요? 할 말이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51대 49로 누가 잘못한 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부 입장에서 여름에 딱 왔는데 김치가 현관 앞에 있다? 이걸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여름에. 그리고 만약에 내일 내가 외국에 간다? 네네. 그러면 뭐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정신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일단 냉장고에 냄새 안 나게 둬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서 내 거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깔끔하게 들어야 되고 남의 거 손 안 대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 사실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진실은 하늘만 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늘만 한다. 야, 이 형 이상학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승희 의원님. 예. 제 의견에 대해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자, 600g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그냥 넣어둘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 담아가지고 했을까? 살림을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죠. 혼자 자취해봤잖아. 김치 절대로 그 포기로 담아놓으면 안 돼요. 김치는 소분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따로 하는 것. 정말 살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2,000장이 넘는 불법 촬영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저지른 행각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 전해드리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다. 네, 저 서울 강남의 번화가죠. 경찰차가 출동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서 간 건데요. 휴대전화로 신체를 여러 장 찍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40대 남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피해 여성의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경찰들이 있죠. 지금 저 남성입니다. 검은 옷 입고 있고요.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고 지금 여자 경찰관이 휴대폰 안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와, 세상에 2,400장. 네. 어쩌면 좋아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2,390장 정도를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거 없어요. 10장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소리 나지 않는 그 앱을 이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불법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할 때 대부분 소리가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효과음이나 소리 안 나게 이런 무음 촬영 앱을 사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3개월 동안 2,390장을 불법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승희 의원님. 네네. 왜 이러고 살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제 이 방송에서 좀 추접스럽잖아요, 진짜. 예?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효과음이 안 내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인데 이 사람 진짜 치마 입은 여성 뒤에 쪼그려 앉기도 하고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행동이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너 잠깐 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또 도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때 시민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시민들의 정말 매서운 눈매가 그 촬영된 어떤 영상물을 찾을 수 있고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민들의 활약상 목격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검정 옷 입으신 분이 약간 살짝 물러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뭐 여성분을 몰래 촬영한 것 같다. 뭐 근데 저희 직원이 좀 많아가지고 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잡은 상황이고 이제 경찰들한테 인계를 한 상황이다. 직원들한테 너무 잘했다, 수고 많았다. 자, 소장님, 나이 40 먹었어요, 저 사람. 네. 어떡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그 100세 시대에 이제 남은 생이 한 60인데 네.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뭐 3개월 동안 2,390장 찍었다고 하니까 뭐 얼마큼 찍은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을 찍은 건데 저는 이 3개월 동안이 아니라 아마 수년 동안 찍어왔을 거예요. 지금 40대에도 이 정도로 못 끊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중독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잘못됐다? 누구의 눈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조차도 민감하게 못
생각을 할 만큼 일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불법 몰카 찍는 거다라는 걸 다 알아차릴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라리 빨리 20대 때나 이 초기에 잡혀서 좀 갱신의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더욱더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2013년 정보통신부 당시 부처명으로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카메라 이 강제 셔터음 이거를 도입했거든요. 몰카 불법 방지하려고요. 도찰을 막게 하려고. 네. 자, 그래서 60데시벨 이상의 이 소음이 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게 그 무음 앱 카메라 앱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했던 것 같고요. 2,400여 장이 있는데 아마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하게 되고요. 이 사람 휴대전화 말고 집에 혹시나 뭐 PC라든지 보면 또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몇 년 동안 찍어놓은 거 하드에다가 옮겨놓고 그렇죠. 옮겨놓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로 단속을 하거나 체포를 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충분히 많이 불법 촬영을 했을 걸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 피해자 말고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지금 있지 않을까, 뭐 여죄를 아마 조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0대) 초반의 전업주부 강 씨는 최근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유달리 야근이 잦았던 남편은 그날도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었고 강 씨 남편의 차를 덮친 것이죠. 이제 강 씨에게 남은 거라곤 월세로 살고 있는 집과 5살 난 딸, 무엇보다 뱃속에 든 4개월 된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두 아이였습니다. 주부로 살아왔던 강 씨는 도무지 두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편도 아니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뱃속 아이를 낙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펄펄 뛰면서 강 씨가 보험금을 혼자 차지할 욕심에 한 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억울한 강 씨, 안타까운 결정을 했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자, 너무 이렇게 사건 반장 지금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숨 좀 쉬고 가자 막 이러시는데 오늘 이 8시에 예정된 대선 후보 TV 토론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일찍 시작했고 끝나는 시간도 좀 앞당겨져서 끝날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된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빠듯한 처지라서 남편은 자주 야근을 자청했고 사고가 난 날에도 야근을 마치고 새벽길을 달려서 퇴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마주오던 트럭에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울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강 씨는 결국 낙태를 택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분노는 커졌고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마저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강 씨는 걱정대로 보험금을 탈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알려주세요. 자, 일단 이 강 씨 부부 네.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30대 초반에 이제 부부인데요. 양가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각자가 알아서 월세집과 살림살이를 챙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편이 좀 외벌이였고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매우 좋아서 금방 아이가 생겼었는데 둘째를 또 원해서 둘째를 가진 상황이었고 현재 아내에게는 임신 4개월의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창 나이에 특히나 이 태중에 지금 둘째가 있는 상황에서 신랑이 사망을 했으니 정말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이 좀 크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겼어요. 남편이
정말 이제 조금 쉬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아니야 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야근을 했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신혼부부인데다가 이제 업계 시작해서 돈이 너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더 막막한데 그런데 고교 동창이 장례식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7억 원의 생명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보험금 그것도 7억 원. 그런데 이 강 씨는 왜 그렇게 앞날을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일자리 부분도 있고 7억 원 뭐 크다면 크고 또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다 키울 자신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좀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옆에 뭐 조언도 하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뱃속의 아이를 낙태를 했고요. 다만 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시가에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가에서 아이를 지우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쾅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거와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아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시가 쪽의 노발대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황망하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는 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인데 시가에 알리지 않고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켰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시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첫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다 오롯하게 키워야 되고 이 부양 의무는 나만 지우는 것인데 내가 아이를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낙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지금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강 씨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 약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7억이면 지방에서 건물도 산다. 그리고 7억이 없다고 해도 엄마 혼자서 아이 둘을 왜 못 키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7억 그렇게 큰 돈 아니다. 아이 둘 키우는 게 여자 혼자서 지금 더군다나 전업주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좀 갈리시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지금 다른 것처럼 지금 이 강 씨와 시어머니의 입장도 완전히 다른 거죠. 강 씨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오롯이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내가 일부러 사망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망케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시는 것도 내 아들이 남긴 정말 그렇게도 바라는 정말 그 둘째를 이렇게 혼자서 얘기한 것도 도저히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아내는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정말 현실에 맞닿아 있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일 만큼 이성적인 판단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그 둘에는 교집합인 지금 첫째가 있잖아요. 이 첫째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그나마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승희 의원님은 방금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갈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제가 시아버지면 화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아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는 며느리가 내 아이의 그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갔다면 조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제3자가 이게 맞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너무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만 좀 따져볼게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 사망한 뒤에 이 낙태를 선택한 여성. 자, 사망보험금 이 7억.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낙태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금의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이게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보험 수익자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기재해 나오면 그 기재한 사람이 받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순으로 이 보험금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1순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 아니면 배우자. 2순위는 존속, 그러니까 어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기 혈족인데요. 문제는 예.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또 2순위가 있으면 3순위는 받을 수 없고요. 1순위 딱 끊겨버립니다. 지금 보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상속인 1순위한테 다 떨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만 법적 상속분은 좀 달라요. 배우자는 1.5고 자녀들은 1입니다. 아하. 그럼 1.5 대 1대 1이니까요. 낙태가 하지 않았고 태어날 걸 가정한다면 이 7억이라면 배우자 이 강 씨는 3억 받고요. 첫째 아는 2억, 둘째 태어난 아이는 복중 태아는 2억. 그래서 7억을 그렇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강 씨가 태중의 아이를 이제 지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 상속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네,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같은 순위에 있잖아요. 같은 네. 순위에 있는 그 배우, 그러니까 그 순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자기는 상속 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우자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켰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딸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 결격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5살짜리 딸이 7억을 다 받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5살짜리 딸은 결국 그 부모가 그 딸을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7억의 보험금을 관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박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복중의 태아를 살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네. 다른 권리를 지닌 자를 살해하게 되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씨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요. 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승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5살 첫째 딸의 어머니가 자기가 법정 친권자고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아이가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7억 원을 단독 상속하는데 상속한 그 금액을 관리하는 건 또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내, 며느리 강 씨가 친권을 좀 상실했는데 저 사람 저런 안 된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러고 후견인을 예컨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게 그렇죠. 된다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법원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낙태를 하게 됐고 낙태가 맞는지 또 그리고 이 첫째 아이를 이 어머니 강 씨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해서 이 상속 그 보험금까지 재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 배웠다 이러시는 게 자신과 동순위의 이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이 상속 결격으로 이 권한이 박탈된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넘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뭐예요? 네, 개입니다. 개 한 마리가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요. 개 옆에 뭔가가 지금 놓여 있죠.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가방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만지고 목줄을 붙잡아도 개가 저 빨간 가방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방에 뭐 있어요? 저 가방 알고 보니 개 주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견주는 학교 앞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자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개는 병원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이 때문에 3일 동안 병원 앞에서 저 견주의 옷이 들어있는 짐가방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입원을 해 있고 네. 걔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병원 밖에서 저러고 있고. 네, 가방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일단 인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한 사업가가 주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저 개의 임시 보호자가 돼줬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병원으로 개를 데려갔는데 거기서 개와 개 주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견주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서 얼굴을 핥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퇴원하시는 건가요, 저분? 아직 아닙니다. 지금 견주는 폐합병증을 앓고 있는데요. 아직 치료받고 있는 상태라서 전날 면회 시간조차도 딱 15분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장님 저런 거 보면 진짜 아까 불법 촬영 막 뭐 2,000 몇백 장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기 댕댕이가 더 나아요. 근데 진짜 저희 집 강아지도 저희 어머니를 저런 마음으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할머니 근처만 진짜 한 10분은 돌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밖에 없다, 강아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아, 동물 안 보여요. 네, 오늘 저기 있다. 가정집 아, CCTV입니다. 근데 동물이 소죠. 현관문 앞에 지금 소가 보이는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소들이 어디선가 뭐 이렇게 많어, 이거. 줄 지어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팠는지 울면서 마당의 잔디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가득 찼네요, 지금. 네, 지금 몇 마리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소가 정말 많은데요. 마당을 돌아다니던 소가 갑자기 초인종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엘리샤라는 여성이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지금 저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소들은 그렇게 마당의 잔디를 한참 동안 뜯어먹다가 다 함께 또 길 건너편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샤 씨의 집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소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음메 이렇게 했겠죠. 네, 소들은 이 집에서 3.2km 떨어진 낙농장에서 탈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농장을 탈출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인근 건설 현장에 난 길을 통해서 이 주택가로 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들이 농장을 탈출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집주인 엘리샤 씨는 소떼가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마당을 새로 가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미국 콜로라도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어느 가정집입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란 사람들 비명을 지르며 지금 보면요 지하실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바닥이 꺼진 거예요? 맞아요. 바닥 잔해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날 이 집에서 18살 소년의 생일 파티가 열린 건데 100명에서 한 15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대규모 생일 파티를 하다가 1층 바닥이 무너졌고요. 그 결과 아이들이 지하실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생일이었던 친구가 인간관계가 좋았나 봐요. 예, 파리죠, 파리. 파리가 열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파티. 자, 현지 언론들은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단체로 위아래로 점프 춤을 추다가 그 무게 때문에 1층 바닥이 무너졌다고 보도를 했고 제가 웃어 죄송합니다.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hose floors are made for a static load of a family or two families. They're not made for 100 kids to be jumping up and down on. We think that houses are built to be indestructible, but when you have a tremendous load on a floor, we really don't know what can happen.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사람이 100명이 넘게 그러면 다친 사람은 구조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집 밖에 빠져나온 상태고요. 안타깝게도 파티를 즐기는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이 좀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이 무너진 후 천연가스 누출이 있었지만 이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가스 누출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 호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롱리프 해변입니다. 자, 이 서핑으로 유명한 디와이 소코라는 곳인데요. 물이 밀려들고 있는 걸 보니까 파도가 굉장히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왜 저러냐고요? 한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습 보이죠? 이 남성을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인데요. 3명의 남성들이 파도에 휩쓸린 남성을 가까스로 잡아 드는데요. 파도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손을 놓칩니다. 놓치면서 뿔뿔이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맙니다. 아니 저 다 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게 물이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떠밀려 가고요. 이때 한 남성이 이들 돕기 위해서 모래 언덕에서 내려오고요. 남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조를 돕기 시작합니다. 남성들 결국 바닷물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고 모래 언덕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조심히 놀아세요, 제발. 승현님 진짜 저 급류 위험해요. 사실 급류에 이렇게 무릎 정도만 오더라도 지금 너무 빨라가 사람들이 무조건 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저기서 무슨 서핑을 하죠? 그냥 내려가는 느낌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파도를 타야 서핑이지 내려가는 물에 그냥 미끄럼 타는 거는 서핑 아닌 듯한데 여하튼 뭐 안전하게 서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금은방입니다. 지금 한 여성이 팔찌를 손에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찌를 사려는 오른쪽 여성이 점원, 네. 왼쪽 여성이 지금 손님. 네네,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짱이다. 어디가? 뛰어갔어요. 아니 어디가 지금? 여성이 팔찌 3개를 한꺼번에 손목에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도둑이에요 지금? 도둑이죠. 깜짝 놀란 직원들이 다급히 여성을 쫓는데요. 다행히 쇼핑몰 주변에 있던 순찰대원이 여성을 발견했고 여성을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꽤 값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훔쳐가려고 했던 팔찌 3개의 가격이 총 1,3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을 붙잡지 못하고 바로 도둑을 맞았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게 밝혀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책상 위에 증거 물품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성용 가발이 있어요. 왜 가발? 남자야? 저 절도범 여성용 가발을 쓰고 지금 팔찌를 훔쳤던 겁니다. 남자예요. 남자? 네, 절도범의 정체 22살 남성용이자 어쩜 좋아. 호미 카야파드 씨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여성복을 입은 채 부유한 여성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은방을 방문한 게 이번이 3번째라면서 여장을 하고 방콕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죠? 떳떳하게 좀 남자로 하지. 또 여자로 남자로. 그래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지만. 남자 본연의 모습으로 도둑질을 하지. 이왕 잡힐 거. 그 말씀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 왜 저래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남성 3명이 흰 자루 하나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아예 자루를 나르는 걸 포기하고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하중이 저만큼 나오는 저 자루요. 지금 한 사람이 끌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열어보니까 동전으로 가득합니다. 얼마짜리 동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돈은 인도의 한 채소 장수의 돈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저게 뭐라고 하죠? 잔뜩 놓고 있네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거라고 하네요. 바구니. 네, 바라이밖에 생각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비표준어를 쓸 뻔했어. 어쩜 좋아. 자, 아무튼. 네. 여기 어디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오토바이 판매장입니다. 채소 장수가 사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스쿠터예요. 저 스쿠터를 사려고 지금 동전을 모아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채소 장수가 사려고 하는 스쿠터는 22,0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 정도인데 1년 동안 저렇게 모은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저 새 스쿠터를 갖게 된 장수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백민경 기자가 하려고 했던 그 표현을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라 땡. 다라이는 좀 큰 거를 말하는. 이거 얘기해도 됩니다. 큰 거고 저거는 소쿠리라고 하죠. 소쿠리지. 아무튼 작은 바구니. 왜 바구니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좀 화나지 않겠어요, 저거? 칩시 왜 화납니까? 아니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약간. 자기가 좀 은행 가가지고 지폐로 좀 바꿔 오든가.
그러게요. 화가 나겠네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아, 오늘따라 컨디션 아니 안 근데 이 좋으시네. 컨디션 안 좋은 게 아니고 저걸 우리 욕할 수는 아니 욕할 수는 없죠. 예. 동전 지금 물론 티끌모아 욕할 건 태산인데 아니지만 이걸 저 동전. 파는 입장에서는 지금 날 약간 골탕 먹이려고 하나 봐.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아저씨 얼굴 인상 저래 좋은데요. 제가 나쁜 사람이네요. 아유 동전. 예, 뭐.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사연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메일로 왔습니다. 사람을 찾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이라고 합니다. 이 너니? 혹시? 예, 그 민경은 아닌 것 같고. 올해 30살 재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재민님, 고향은 부산이고 광명에 살면서 구로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난해 8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민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자, 올해 30살 부산이 고향에 경기도 광명에 살면서 서울 구로에서 일하는 재민님, 이거 보시면 우리 민경님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박 변호사님, 우리가 진짜 TV는 사랑을 10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재민님도 우리 사건 반장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민님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냅니다. 이 마지막 대선 후보 법정 TV 토론 잠시 후 8시에 있기 때문이죠. 자, 곧이어 방송되는 뉴스룸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까지 오늘 볼 거 많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